이번에는 한학의 공부법에 대해서 한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략적으로 쭉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는 심화되는 영상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일단 한문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단어. 이 단어를 알려면은 옛날 한문 사전이 있어야 돼요. 유명한 전운옥 편인데 이보다 더 오래된 사전일수록 좋아요. 오래된 사전일수록 사전이 작고 단순해요. 그 단어 설명도 단순하고 그래서 더 신뢰가 갑니다. 시기가 최근일수록 이 단어나 개념들이 왜곡돼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전의 단어 설명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도 현대 만들어진 헬라어 사전은 거의 조작이에요. 뜻이 이 영국 옥스포드에서 이런 데서 나온 헬라어 사진, 최신에 나온 거 다 왜곡된 사진이에요. 그걸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옛날에 나온 사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뜻을 왜곡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사전, 각 언어 사전도 최근에 나온 사전 보지 마세요. 오래될수록 그게 진짜야. 최근에 나온 건 다 단어를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한문 사전도 마찬가지야. 오래된 사전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시다가 시간 날 때 틈틈이 들여다보면 돼요. 그걸 다 일일이 외울 필요 없어. 어느 정도 한문 실력이 쌓이면 부수 군별로 이렇게 분별해 가면서 눈으로 익히면 돼. 자주 쳐다보면 돼. 자주 쳐다보면. 천자문 같은 것도 자주 쳐다보면 추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전원목표는 다 지금 한문으로 그 한자를 설명해 놨어. 그러니까 한문이 어느 정도 익숙하고 지식이 있어야만 그 해석이 돼. 그러나 구한말에 주시경 선생이 한글로 한문 사전을 풀이해 놓은 책이 있어요. 사전이 있어. 자전석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 나오고 그 뜻풀이를 음과 뜻풀이를 한문 그리고 또 한글로 표시해 놨어요. 이런 거 한문하고 한글 같이 이렇게 풀이해 놓은 거 이런 사전이 찾을 수 있으면 이런 걸 한두 권 가지고 계시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보시던가 아니면 주말에 시간 날 때 자주 들여다보세요. 뭐 일일이 단어 영어 단어 외듯이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야. 한문은 문장 속에서 외는 거지 사전을 통해서 외는 게 아닙니다. 기타 뭐 설문해자 요거 이제 글자의 자원에 대해 설명한 거고 그렇습니다. 또 문장도 들여다봐야죠. 문장만 따로 뭐 고문진보라든가 여러 명문장들 있잖아요. 그거 모아서 조금씩 한 번에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문장씩 공부하시면 이게 쌓이면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은 소설 읽는 겁니다. 한문 소설. 유명한 중국 4대 기서, 서유기, 수호지, 금병매, 삼국지. 유명한 게 삼국지죠. 삼국지를 읽으시면 돼요. 삼국지 120권인데 이 삼국지를 다 읽고 나면 그 한문 경전 강독하기 아주 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또 이게 스토리텔링이라 이야기가 또 흥미진진해서 지루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삼국지를 한번 읽고 나니까 경전 보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문 소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문 소설. 그 중에서도 한문 소설이 있고 또 번역으로 한글로 된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소설이 두 개 다 있는 경우가 있어. 아마 홍길동 정도 그렇다고 그러던데. 홍길동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홍길동 중에 한문 소설도 있고 한글 소설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한문을 풀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옛날 한글을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돼요. 우리나라 소설 중에 검색해 보세요. 한문 소설인데 또 한글로 번역된 그 한문 소설을 한글로 번역된 소설이 있어. 그러니까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서 보면 한문 실력 겁나게 늘어나겠죠. 특히 삼국지 같은 것도 현토 삼국지가 있어. 삼국지를 의미별로 끊어가지고 토를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삼국지 원문 나중에 보기가 훨씬 쉽지. 이 삼국지 읽는 법은 먼저 소설을 한번 권별로 일단 읽어서 소설 줄거리를 파악한 다음에 현토 삼국지를 보세요. 현토 삼국지. 현토 삼국지 토다라니까 그 한문 그 우리가 쓰는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의 나열이야.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무지 쉬워요. 현토 삼국지를 보면 삼국지 읽기 훨씬 쉬워요. 그 다음에 그 삼국지 원문 한문하고 그 번역본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국지 번역해 놓은 책 중에 한문 원전하고 번역본을 같이 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나중에 그 번역가가 생각이 안 나네. 모종삼본 삼국지를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10권이던가 12권이던가 그걸 검색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삼국지 읽고 나면 한문 해석하는데 일치월장합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고 삼국지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서 아주 몰입도가 높아요. 그리고 삼국지에 있는 한문이 국어체라 어렵지 않아서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삼국지 한번 띄고 나면 한문 경쟁을 읽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문 소설을 읽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한문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 그때 이제 사사삼경 경전을 읽으면 돼요. 그리고 한문 소설은 계속 읽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한문 소설도 있고 중국 한문 소설. 삼국지 읽고 나면 수호지나 금병매나 서유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대단히 종교적인 건 종교나 불교, 도교적인 색채도 강해. 그래서 서유기를 읽으려면 좀 사상적인 좀 기초가 있어야 되긴 한데 기소 중에 제일 어려워요. 서유기가. 사전 놓고 조금씩 읽으면 읽혀집니다. 번역본 놓고 한문 원문 이렇게 놓고
우리나라 설기 번역본 많이 있어요. 그거 대조해 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원문을 중국 사이트 가서 원문 소설을 구입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 다양한 한문 소설을 읽으세요. 중국의 한문 소설 무지 많아요. 역사 소설도 있고 열국지라든가 초안지도 있고 괴기 소설도 있고 무지 많아요. 본인 취향에 맞게 읽으면 돼요. 무협 소설도 있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쭉 계속 읽어 나가야 됩니다. 한문. 그러니까 한문은 완전히 우리 한글 읽듯이 그런 수준이 돼야 돼. 그렇게 자유자재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예? 경전을 봤을 때 금방 캐치하고 경전의 행간에 있는 깊이 있는 뜻도 잡아낼 수 있는 거라고. 이중적인 해석이라고 했죠. 알레고리 해석도 그런 한문 실력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초보적인 한문 지식으로 무슨 그 안에 들어있는 알레고리 뜻을 잡아내겠냐고. 그러니까 한문 실력을 가장 일취월장할 수 있는 길은 한문 소설을 다양하게 읽는 거다. 에? 그렇게 읽다 보면 한문 문법이나 한문 단어나 개념이나 이 모든 한문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어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언어 공부하는 것도 책을 읽는 거야. 처음에는 어린이 책, 동화나 신화 뭐 이런 아주 쉬운 거부터 해서 쭉쭉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일상에서 쓰는 모든 언어들이 다 책에다 기록돼 있어. 책에 기록된 그 언어 문장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 대화로 하는 언어들은 아주 쉬워. 회화 같은 것들은 무지 쉬워요. 그걸 회화한다고 해서 그 언어를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깊이 있는 그 나라로 된 책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수준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 나라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명작이라든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을 많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문 소설을 읽는 게 가장 빠르다. 한문 실력 느는 데는 한문 소설을 한두 편은 반드시 읽고 쭉 한문 공부하는 동안은 쭉 계속해서 한문 소설을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이제 그 다음에 경전을 공부해야 됩니다. 경전, 유교 경전. 일단 대학을 봐야죠. 대학. 그 다음에 중용, 논어, 맹자. 그 사이 효경도 보고 소학, 대학 전에 소학도 보고 명심보감도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이제 경으로 들어가죠. 서경, 그 다음에 시경, 역경, 주역, 그리고 예기, 그 다음에 춘추. 이렇게 쭉 읽어야 됩니다. 이게 경서고, 또 사서가 있어요. 사서, 역사서. 사서는 이게 자치통감이죠. 통감.
자칫통합이 너무 방대하니까 자칫통합을 요약한 게 통감절여라고 있어요. 50권짜리. 요거 읽으시면 돼. 그러니까 요거하고 경서하고 요 사서는 약간 문장이 상당히 틀려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통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또 이 중국 역사를 요약한 책들이 많아요. 뭐 사략이니 사연이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18사략 뭐 이런 사설을 요약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유교경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경전이지. 그 유교경전은 어느 정도 숙달하면 불경은 아주 쉬워요. 불교경전은 인도말을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불교 개념만 알면 불경은 아주 쉬워. 불경 한문은 무지 쉬워. 불교 한문은 무지 쉬운데 문제는 뭐냐, 이제 불교 용어라든가 불교 용어 개념을 몰라서 이게 문제지. 불경 자체는 무지 쉬워요. 아주 쉬운 말로 돼 있어.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무지 쉬워. 그 다음에 도교 경전 있죠. 도전이라고요. 도전. 도전도 이거 중요한 거 몇 개, 좀 봐야죠. 여기 뭐 도덕경이나 장자, 기타, 도전에서 중요한 책들, 도교의 경서 흐름을 보기 위해서도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백과 책들을 봐야죠. 여기 이제 순자라고 있죠. 순자나 관자, 열자 이런 책들 볼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기서들이 있어요. 기서들도 읽어보시고 또 의학서적 황제내경 같은 거 읽어봐야 됩니다. 그게 다 철학적인 내용이요. 나중에 황제내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 문법인데 한문 문법 한문은 아주 독특한 문장 구조예요. 그냥 단어의 나열이야. 한문은 그냥 단어만 그냥 쭉 나열해 놨어. 구수점도 띄울 쓰는 것도 없지. 그리고 각 한문 단어는 모든 품사가 가능해. 이게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감탄사도 되고 연결사도 되고 허사도 돼. 허사 아무 의미 없는 허사도. 그러니까 그 단어가 뭔 뜻인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 일단 문법적인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상적인 지식이 전제가 돼야지. 개념적인 지식, 그 읽는 책의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요즘 기본적인 문법은 한문 문법은 뭐 갈지 의미라든가 말리을 이라든가 뭐 이런 호자 이런 의미들은 유튜브 한문 문법 강의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기본적인 문법은 배우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전 읽으면서 그때마다 그 모르는 그 문법 용어가 나오면 그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때 배우면 돼요. 적고 메모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문법이 단순하니까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읽으면 의미를 많이 읽게 되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많이 읽어서 물리가 트이면 그 문법은 자연스럽게 읽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문의 문법이 우리나라 문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문에. 원래 이제 한문 우리나라가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다고 했죠. 천선족이 만든 문자인데 지금의 한문은 중국에 통용되고 경전에서 쓰인 한문은 서양식 문법과 어순과 구조란 말이에요. 서양식이라는 게 인도 유럽어 문법 구조를 정확하게 말하면 페르시안어의 구조에서 나온 거야. 페르시안 또는 인도. 왜 그러냐? 말씀드렸죠? 이전 강의에서 중국을 북방민족이 침략해서 점령한 이후 북방 유목민들이 중국을 통치했는데 유목민 배후 세력이 페르시안이라고 했죠. 페르시안 인도. 이 사람들이 종교를 가져온 게 불교예요. 불교고 마니교나 조로아스터교는 이 도교로 변질이 돼요. 도교. 그러니까 중국의 도교는 거의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인도, 페르시안의 신비주의 종교가 도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져와서 한문으로 번역해서 중국에 심었는데 그때 이제 한문 문법 체계가 요 페르시안 언어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어하고 같은 거지. 영어도 그쪽 언어에 속하니까 영어도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페르시안들이. 그러니까 서양어 어순이라고 그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 사람들이 번역하고 전파한 거니까 한문도 많이 변질되고 변형됐고 한문의 어순이나 뜻도 이 사람들의 의도대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쓰는 한문이라는 게 발음도 그 사람들의 발음으로 바뀌었지. 거의 받침이 없지. 우리 원래 훈민정 원음에는 받침들이 있는데 중국은 이거 받침을 다 빼고 발음하잖아. 거기다 이제 성조만 남아 있지. 그래서 서양적인 그 언어 구조를 아는 사람이 한문 해석에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한문 경전은 기가 막히게 더 잘해. 응? 지들 언어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뜻만 알면 기가 막히지. 응? 페르시안 인도 애들이 더 잘하지 우리보다 한문을. 그래서 서양적 언어의 특성을 잘하는 사람들이 한문을 잘해요. 그러니까 영어라든가 서구 언어를
반드시 해야 돼. 한학을 하려면. 응? 그 언어를 하고 나면 한학이 무지 쉬워져요. 그들 언어 순서대로 돼 있는 거니까. 한문에 이렇게 갑자기 뭐라고 나오잖아요. 위. 영어의 포야, 포. 뭐뭐 하다가 아니야. 뭐뭐를 위하여야. 위. 포의 의미란 말이야, 위가. 물론 하다도 있지만은, 전치사로서 포의 의미예요. 뭐뭇을 위하여. 현재 한문은 인도 유럽 어순이다. 그래서 그 언어 그 인도 유럽어의 특성으로 한문을 해석해야 제대로 된 해석을 잡아낼 수 있다. 그리고 한문 경전은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여기에 철학과 신비주의와 종교적 특성이 있어요. 경전. 요 기본 개념을 알아야지 이 경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그리스 철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 철학 그 기초 위에 각 단어나 개념들과 문장을 얘네들이 전개해 나간다고요. 물론 동양 철학의 기초 개념들도 알아야지 당연히. 리가 뭐고 기가 뭐고 음양이 뭐고 이런 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리와 기, 음양 요것도 다 결국은 그리스 철학 개념에서 온 거야. 동양적인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요 리는 요 물질의 특성을 이야기해요. 리. 요 기는 원래 정신의 특성이에요. 정신. 신기, 예? 빛. 신적인 요 기운을 말하는 거야. 원래 이게 기운인데 이거를 또 뒤집어 가지고 지금은 요건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리는 정신의 특성이라고 해놨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물질을 정신으로 보고 정신을 물질로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념들도 그리스 철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의 사상적 의미를 캐려면 반드시 그리스 철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문의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다른 언어, 고전어들은 단어를 알고 문장을 해석하면 거기서 뜻과 의미와 사상을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한문은 거꾸로야. 미미 어떤 사상과 개념과 뜻을 알아야지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문의 구조는 그냥 단어의 나열이야. 단어만 쭉쭉쭉 나열해놨어. 구도점도 없고 이 단어가 뭘로 쓰이는지도 몰라.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그냥 단순한 기호인지 허사인지 의문사인지 연결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뚜뚜뚜 연결해놨어. 그냥 그걸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개념과
사상이 없으면 이게 절대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한문은 문법을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니라 개념과 사상과 그 분야의 의미를 알아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만 이 구조를 파악해서 의미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라고. 뭐 조사라든가 연결사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만들어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사상적인 기반이 없으면 한문 해석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문 교육이 그냥 문법하고 단어 알면 당연히 그걸 통해서 해석하고 그 사상적 의미를 끄집어낸다고 가르치고 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잖아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적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레고리적, 심층적, 그 내면에 있는 이중적 해석이 불가능해. 요걸로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철학적인 개념 기반이 있고 한 단어가 나왔을 때 일이 나왔어. 일. 응? 여기 뭔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응? 이게 물이 될 수도 있고 일심이 될 수도 있고 도가 될 수도 있고 신이 돼 신. 수가 될 수도 있고 숫자. 기원 본이 될 수도 있고. 철학적인 기반이 없으면 요게 그냥 단지 하나라고 말하지 이게 뭔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라고. 문장에 일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 이런 의미를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원자론적 일자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양 철학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한문 해석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일단 사상적인 기반이 있어야지 한문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기초적인 문법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한문 소설을 읽어서 기본이 이제 그런 것들을 몸에 배해서 자연스럽게 알아야 되지만 사상적인 기반이 없으면 한문 읽어봐야 그 안에 있는 깊은 뜻을 찾아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문 해석은 문법보다 사상이 우선이다. 사상과 정신이 일단 먼저 무장이 되고 열려 있어야 그걸 해석을 하지. 문법하고 단어 알아서는 절대로 그 일반적인 해석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일반적인 해석은 요걸 한문 경전을 만든 사람들 만들고 편집하고 조작한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읽어 하고 강요하는 해석이에요.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해석이야. 단어하고 문법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건 아니잖아. 원래 그 안에 들어있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문 단어에 여러 이중적인 의미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이런 의미인데 알레고리 해석에서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오늘 알레고리 설명할 때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봅시다.